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있죠. 바로 1980년 5월의 광주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극을 넘어 저항과 연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불멸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 기억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 정말 절박하죠?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시내에 울려 퍼졌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도시가 세상에 대고 이렇게 처절한 호소를 보내야만 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희망으로 가득했던 서울의 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군부 쿠데타에 짓밟혔는지를요. 자, 보세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18년 독재가 끝났고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 즉 쿠데타로 권력을 확 잡아버립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빗발쳤겠죠. 그러니까 신군부는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 모든 희망을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서울의 봄은 정말 허무하고 잔인하게 끝나버렸어요. 신군부는 그냥 국회를 막아버리고 김대중 같은 유력 정치인들을 다 잡아 가두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아예 없애려고 한 거죠. 한국 사회가 다시 캄캄한 군사독재의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 게 억압받던 바로 그때 한 도시가 저항의 심장부가 됩니다. 학생들의 작은 외침이 어떻게 도시 전체의 거대한 항쟁으로 터올랐는지 그 뜨거웠던 열흘간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5월 18일 아침이었어요.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계엄 해제를 외치고 있었는데 돌아온 건 대화가 아니라 무자비한 공봉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학생들만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폭행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이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던 김경철 씨가 말을 못한다는 걸 알리려고 했는데도 공수부대원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결국 다음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상식 밖의 폭력, 이건 더 이상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준 거죠. 군의 폭력은 정말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폭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수백 대의 택시와 버스가 헤드라이트를 쫙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금남로로 들어오는 이 차량 시위는 고립된 시민들한테 정말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5월 21일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도청 앞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1시쯤 갑자기 애국가가 울려 퍼지더니 계엄군이 그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직접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경구사격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조준사격, 학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선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인근 파출소나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을 들고 시민군을 조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민군의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계엄군도 일단은 도시 외곽으로 물러나게 돼요. 자, 군대가 물러나고 닷새 동안 광주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었어요. 경찰도 군인도 없는데 은행이나 가게가 털리는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 헌혈하고 주먹밥을 나눠 먹으면서 이른바 대동 공동체를 이뤘던 거죠. 이게 신군부가 말하던 폭도들의 난동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항쟁은 결국 무력으로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십 년에 걸친 그 길고 긴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쟁이 진압되고 나서 신군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 19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죠. 수십 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요. 피해자 단체에서 확인한 희생자 수만 해도 최소 606명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보 발표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이게 바로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학살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신군부는
이 학살을 정당화해야 했으니까 광주항쟁을 북한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어요.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평생을 폭도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몸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죠. 마침내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1995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내란죄와 학살의 책임을 물어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했어요. 정말 늦었지만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광주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기억하는 인류의 유산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도시의 아픔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2011년 이 5.1미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주의 저항이 그냥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기록 유산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가해자였던 군이 남긴 공식 문서부터 시민들이 직접 벽에 붙였던 대자보, 개인의 일기까지 다 있어요. 거기다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 당시 상황을 담은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까지 포함돼서 그날의 진실을 여러 각도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광주의 그 저항 정신이 7년 뒤인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돼서 결국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냈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독재 시절에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한 셈이죠. 1980년 5월 그 마지막 방송 기억하시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가 그날의 광주를 기억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